Waking up in the flower bed, the sun is up, table set, we eat and drink. 안녕하세요. 미타 기획의 김동현입니다. 두 번째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는데 제가 조금 변명을 하자면 사무실을 좀 급하게 이전하다 보니까 이 편 촬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알파 7S3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최고의 미러리스 카메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알파 7S3를 2대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촬영에 우선적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AF, 4K 120프레임이 가능한 점, 그리고 광학식 바디 손떨방이 탑재되어 있어서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요즘 캐논의 R6 마크2나 파나소닉의 S5 마크2 같은 좋은 보급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카메라가 나오면 거의 다 사는 편인데 이번에는 별로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 이 알파 7S3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20년도 11월부터 알파 7S3를 사용해 오면서 정말 활용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500만원 가까이 사용해서 구매했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장비들 중에 가장 돈이 아깝지 않은 장비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목조목 다른 카메라들과 비교하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포인트는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알파 7S3만의 특장점을 생각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프레임 레이트였습니다. 4K 120프레임이 온전히 가능한 풀프레임 미러리스는 아직도 알파 7S3와 FX3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캐논에 R5C가 있긴 하지만 140만원가량 더 비싸죠. 게다가 무겁고 120프레임에서의 이미지 퀄리티를 비교해 봤을 때 제 눈에는 소니의 SNQ 품질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R5 같은 경우에는 발열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논외로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120프레임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감독과 촬영 컨셉에 따라 달라 라고 대답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촬영 환경에서 매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석과 슬로우 그리고 음향 녹음까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60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서트 촬영에 있어서 120프레임은 영상의 조미료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매우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슬로우 모션의 느낌을 살리기에 60프레임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슬로우 모션의 느낌을 살리기에는 최소한 120프레임 이상의 고속 촬영을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60프레임은 대체제가 될 순 있지만 완벽한 대안이라고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선 짧은 시간에 많은 인서트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인서트 촬영 시 한 컷당 NG 부분을 제외하고 30초에서 40초 정도 촬영을 합니다. 하지만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게 된다면 컷당 10초 정도로 짧게 촬영 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분 1초가 아까운 촬영 현장에서는 더 많은 컷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헬드를 사용하기 매우 좋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120프레임의 특성상 흔들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의 인서트를 빠르게 찍을 수 있습니다. 후반 작업에서 스테빌라이징을 준다면 망원으로 핸드헬드 촬영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적어서 기기 선정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면 적어도 4K 60프레임이 논크롭으로 촬영이 가능한 그런 기기를 고르시길 추천드립니다.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서 센서가 크롭되면서 렌즈를 계속 교환해야 된다면 물리적인 시간도 손해를 보고 그에 따라서 촬영 소스가 적어지고 이는 결과물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AF입니다. 현재 AF 기능은 확실히 소니가 압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캐논과 비교를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캐논보다 훨씬 정확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IAF는 매우 정확하고 풀샷에서도 인물을 잘 잡습니다. 또한 역광이나 저조도 상황에서도 워블링 없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나온 파나소닉의 AF나 캐논의 AF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도 C70이라는 캐논의 카메라입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좀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은 확실히 AF는 소니와 좀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인데요. 특히 안부에서나 아니면은 인물이 뒤를 돌아 있는 상황, 그리고 워블링이 발생하는 상황 등을 비교하면 좀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게인데요. 제가 FX6를 리뷰하면서 무게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짧게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울수록 부가 장비들이 결국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이지리그나 페이로드가 높은 트라이, 페이로드가 높은 슬라이더, 페이로드가 높은 짐벌이 없다면 무조건 가벼운 카메라를 추천드립니다. 무거운 카메라를 고르신다면 그에 맞게 서드파티를 구성하셔야 하고, 그래야 사고 없이 촬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7S3의 경우 대부분 가장 경량화된 서드파티에서 구동이 가능합니다. 셔틀러를 쓰신다면 에이스에서, 또 저가의 전동 슬라이더나 짐벌 또는 거치캠으로도 사용하기 적절합니다. 여기서 한 두 가지 팁을 드리자면, 케이지는 꼭 하프 케이지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미러리스는 무겁게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처음에 카메라를 사신다면 이것저것 달아서 이 친구를 멋있게 만드는 게 아주 큰 행복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업에 있어서 그거는 저는 좀 불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가볍게 구성하시는 게 좋고, 가볍게 구성이 가능한 바디를 좀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팔로우 포커스가 필요 없는 바디, 배터리가 조금 오래가서 보조 배터리를 달지 않아도 되는 바디, 외부 모니터의 필요성이 조금 적은 바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부가 서드파티들을 줄일 수 있는 바디들을 고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프 케이지 사용 시에 하단부 구성을 잘 하시면 짐벌에 연결하시거나 트라이에 옮겨 다닐 때도 플레이트 교체 없이 가능하다는 것도 엄청나게 큰 장점입니다. 만약 저예산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장비 세팅부터 촬영, 연출까지 해야 된다면 불필요한 세팅 시간을 1분 1초라도 최소화하고 미술과 조명, 그리고 액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피사체와의 소통, 그리고 이 스토리와 이 내용, 컨텐츠에 집중하는 게 좋은 영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트라이에서 촬영 시에 보조 배터리를 달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보조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레코딩 중에는 충전이 안 되는 바디들도 있는데, 알파7S3는 촬영 중에도 보조 배터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품 배터리 효율도 매우 훌륭합니다. 정품 배터리 효율이야 요즘 타사 바디들도 좋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열입니다. 이 발열에 대한 생각은 좀 모두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FX3도 쓰지만 사실 저는 알파7S3도 발열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제가 인터뷰 촬영을 나가게 되는 경우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연달아 촬영을 합니다. 그때마다 단 한 번도 알파7S3가 발열이 뜬 적은 없었습니다. 간혹 4K 120프레임으로 장시간 촬영 시에는 발열이 뜨곤 하는데 4K 30프레임에서는 정말 단 한 번도 발열 경고가 뜬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발열이 좀 걱정되신다면 LCD를 열어두고 배터리 캡도 열어두시면 발열의 공포로부터 조금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알파7S3를 쓰면서 느꼈던 단점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손떨방입니다. 망원을 제외한 소니 렌즈들 대부분 광학식 손떨방 기능이 없는 렌즈입니다. 최고 사양의 GM 렌즈들 또한 대부분 광학식 스테빌라이징 기능이 없습니다. 그나마 24-105 렌즈가 스테빌라이징 기능이 작동하지만 GM 렌즈와의 이미지 퀄리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대체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바디 내의 광학식 스테빌라이징 기능 역시 타사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영상을 모르는 사람도 파나소닉과 소니의 스테빌라이징 비교 영상을 본다면 명확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색감입니다. 이 색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색감은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라는 부분을 좀 알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소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그린이 많이 돌고 피부톤이 많이 아쉽습니다. 로그 촬영을 하신다면 DI 작업에서 전부 수정이 가능한 수준이고, 오히려 S로그3 감마는 색 보정하기에 관용도가 정말 좋습니다.
다만 시네톤으로 가볍게 찍고 빠르게 편집을 해야 하는 컨텐츠의 경우엔 손이 많이 가는 건 아주 큰 단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웨딩이나 스케치, 인터뷰와 같은 촬영은 속도가 곧 돈이죠. 근데 계속 인물의 피부톤을 신경 써야 하는 점은 큰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캐논의 와이드 DR이나 파나소닉의 시네 D 같은 색상 모드는 색 보정 없이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수준인 반면에 α7S3는 어떤 색상 프로파일러 촬영을 하더라도 피부톤만은 반드시 보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회사의 하이엔드 카메라인 FX6나 FX9 또한 시네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α7S3나 FX7 마크2보다는 봐줄만 하지만 그마저도 콘트라스트가 너무 강한 느낌이고 보정 시 관용도가 좋진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α7S3를 사용하신다면 S로그 촬영을 추천드리고, 만약 그런 작업이 귀찮고 비효율적인 환경이라면 색 보정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캐논이나 파나소닉의 카메라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인물을 이쁘게 촬영해야 되는 예능이나 또는 OTT 컨텐츠에서 캐논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손이 많이 안 가고 빠르고 예쁘게, 특히 아마추어나 줌프로 사용자가 많은 중급기나 보급기 카메라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예산이 많고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커머셜에서는 알렉사나 레드를 사용합니다. 굳이 미러리스를 쓴다면 그건 예산이 적고 작업 환경을 존중받기 힘든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무조건 무거운 포맷의 비싼 카메라가 정답은 아닙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단점들만 조금 강력하게 말한 것 같네요. 근데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하나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가 너무 높은 카메라입니다. 풀프레임에 안 되는 거 없이 다 되고 작고 가볍고 그냥 어느 프로젝트든 하나 들고 다니기가 너무 좋습니다. 결국 중고로 안 팔고 오래 쓰는 카메라는 뭐 하나 특출나고 불편한 카메라보다는 특장점이 없어도 안 되는 거 없이 다 되는 육각형 능력치의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α7S3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왜 아직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가격대에 이 무게에 4K 120프레임이 발열 없이 사용 가능한 건 α7S3가 유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을 업로드하기 전에 제가 짧은 여행을 하면서 찍은 에세이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카메라는 α7S3와 α7 마크4를 활용해서 찍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